인권, 평화, 미래를 생각하는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 전문 팟캐스트 채널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1 역적. 네, 제대로 된 우리 현대사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역적의 MC, MC 노입니다. 오늘도 늘 사이다 같은 얘기로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시는 시민들의 역사 선생님, 우리 시대의 참 실장,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실장님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수식어를 길게 해봤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흡족합니다. 네, 완전 여름이에요.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6월인데 말이죠, 실장님. 6월은 정말 격동의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역사를 연구하시는 입장에서 또 개인적으로 그 6월 하면 뭐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인상적인 의미 있는 사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제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네.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먼저 나오는 것은 6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 6일이면 우리 통상 뭐라고 알죠? 현충일이죠. 예, 근데 하나 더 추가가 돼요. 6월 6일. 예, 바로 1949년 6월 6일 네. 친일 경찰 출신인 네. 중부경찰서장이 네. 경찰들이 이끌고 반민특위를 습격한 날이에요. 아, 그게 6월 6일입니까? 예, 그래서 바로 6월 6일 또 두 개가 있다. 하나는 현충일도 있지만 또 하나는 치욕의 날로서 반민특위 습격일, 49년 6월 6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예, 이거 말고도 참 6월 달이 많아요. 그렇죠. 또 왜냐하면 또 49년 6월 달에 반민특위 습격 이후에 네.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이 또 피격돼서 시해당한 날이죠. 그 안두희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백범 김구 시해일 또 6월 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6.25도 있겠고. 네. 예, 그다음에 또 60이 있죠. 6월 10일. 87년에. 예, 근데 60이 여러 개예요. 60도 여러 개입니까? 예. 이 일제 강점기에 네. 1926년 60만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60만세 운동. 예, 바로 예. 순종 황제 인산인 날 바로 학생들이 크게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60만세가 있었죠. 정말 6월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네. 근데 또 이 60이 87년 60 민주항쟁도 있는데 네. 이게 상징화가 되면서 또 이후에 두 번의 60이 추가가 돼요. 두 번의 60이 더 있습니까? 예. 2008년도 광우병 파동 때 네. 토요일이 60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때 또 크게 광우병 파동과 연결되는 촛불 집회가 열린 게 60이에요. 그다음에 10월에 또도 60 한번 있었죠. 예. 그게 그러니까 해마다 돌아오는 6월 10일은 같은 날짜지만 1926년에 6월 10일, 근데 1987년에 6월 10일, 근데 2008년에 6월 10일, 근데 2014년에 6월 10일 다 다른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 60을 계승하고 있죠. 우리 실장님 얘기 들었더니 저는 그러니까 6월 10일 하면 87년 6월 10일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얼마나 무식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아니, 되네요. 무식한 건 아니에요. 예. 네. 가장 중요한 게 그렇게 느끼신 역사식이 이제 그쪽에 더 가 있는 거죠. 현대사에. 그래도 87년 6월 10일이 딱 이렇게 이미지가 각인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87년 6월 10일에 우리 박한용 실장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명동성당에 있었어요. 그때 명동성당에 계셨습니까? 예, 그 당시 기억이 새롭네요. 30년. 신분이 뭐였어요 그때? 대학원생이었어요. 대학원생. 그 대학원 조교였어요. 네. 그런데 그것도 조금 얘기해도 될까요? 예. 올해가 듣고 싶습니다. 30주년이니까. 예. 그때는 제가 27살 청년이었습니다. 예. 풋풋하던 시절이었군요. 예. 그때 사실은 네. 60 항쟁할 때 제가 다니던 대학원은 좀 이렇게 좀 다른 운동과 결합되어 있었어요. 뭐냐면 그 당시 대학원에 학문의 자유가 없었어요.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러니까 진보적인 학문들이 색깔론에 의해서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경제학을 하려면 네. 저도 마르크스 경제학이라는 것을 자본론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건 사회주의를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가장 뛰어난 비판서라고 하는 것은 좌우를 불문하고 다. 그거는 그냥 학문의 영역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런데 그런 강좌조차 개설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강좌가 개설됐으면 그게 실정법 위반이었습니까 그때?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예. 근데 이것이 한국에서 어느덧 그걸 하면 안 되는 식으로 돼 있었죠. 금서 취급됐잖아요. 이미 그 당시에까지. 사회 분위기 자체가. 예. 그리고 네. 금서인데 금서의 근본이 애매모호했다고 저희들은 봐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갖는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었다. 그다음에 대학원 자체가 도제 제도였어요. 쉽게 말하면 교수 밑에 있는 대학원생은 거의 다 뭐 반노예였다. 이렇게 특히 이공계열은.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시다바리. 예,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런 게 대학원생 내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던 게 학문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원 내부 자체도 그런 교수와 학생 사이에
특히 지도교수 학생 사이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도제 제도 속에서 교수 눈치를 벗어나면 인생이 종치는 거예요. 네. 그런 속에서 뭐냐면 뭐 이공계열 같으면 실험 실습을 대학원생 조교들이 다 했는데 돈은 뭐 아시죠? 예, 뭐 딴 데 가 있고 예. 뭐 이렇게 제주는 곰이 피고 뭐 돈은 누가 가져간다는 식으로. 그 당시 얘기하시니까 점점 이렇게 화가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예, 예. 뭐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네. 이 역시 대학원조차도 보면 학원 민주화가 안 돼 있었단 말이죠. 재단 비리가 있고 대학원 특히 문과대 같은 경우에 백목값밖에 쓸 일이 없는데 아, 분필값. 등록금은 예. 등록금은 유달리 비싸다든지. 네. 그래서 일단 대학원생 자체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달랐어요. 또 이제 진보적인 대학원생이 올라오면서 우리 사회와 현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학문이 필요하지 않느냐 네. 하는 연구자의 사회 실천이나 문제가 처음으로 대중적으로 삭트기 시작했던 데가 1987년이에요. 아, 그래서 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들 학교를 말씀드렸는데 네. 좀 부끄러운 학교. 아시는 분들 다 아십니다. 네. 말씀 안 하셔도요. 예, 예, 뭐 지금 듣고 오신 분들 다 알고 계실 누구는 거예요. 뭐 MB 때문에 괴뢰대학교라고 부르기다마는 네.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뭐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생의 자치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학원 총학생회를 최초로 만드는 운동이 시작되었어요. 아, 우리 박 실장님이 앞장서셨군요, 거기에. 는 아니고 저는 전문용어로 시다바리로. 예. 그래서 뭐냐면 그 당시 큰 배경에서는 네. 연구자 내지 예비 연구자이자 대학원생들이 바로 학내의 사상의 자유라든지 학원 민주화라든지 그다음에 또 그 연구자들이 왜 현실을 외면하느냐 이른바 강단 아카데미즘에 대한 반성들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을 총괄하는 어떤 그 자치 조직으로서 대학원 총학실 준비를 몇 차례 했었어요. 네. 그러다 실패해가지고 끌려가기도 했었어요. 우리 선배들이. 그러다가 80세 다시 어게인 네. 하고 있는데 전두환이 4월 13일 날 호원 조치. 예, 호원 조치 쉽게 말하면 대통령 직선제 안 하겠다 이거죠. 네. 한 거예요. 이때 저희들이 대학원 총학실 준비하면서 이 4.13 호원 조치 철폐를 바로 대학원식 집필을 합니다. 200여 명이. 아. 그리고 고려대학교 교수 성명이 같이 나와요. 네.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에 제 개인 경험입니다. 예, 그 경우에는 대학원 총학생회 건설운동과 호원 철폐, 직선제 정치, 그다음에 네. 민주사회 실현 이 부분이 같이 4월 달부터 진행된 거예요. 물론 그 전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전 사회적으로 들불처럼 번진 게 네. 아닌. 그래서 6월 10일 당시에 명동성당에 계셨다. 네. 그래서 이 중간에 뭐냐 4.13 호원조치 철폐하는 것이 고려대학교 제일 먼저 시작되고 대학원 네. 총학생회 건설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60항쟁까지 이어지죠. 그렇게 해서 대학원생의 경우에 한 250명 정도가 대학원 총학생회 건설하자는 플래카드와 그다음에 호원 철폐 독재 타도를 플래카드를 들고 250명이 가두 투쟁을 나가요. 예. 대학원생이 집단적으로 조직을 앞세우고 나가게 돼가지고 열심히 매일매일 나가다 보니까 6월 10일 날 어느 날 제가 눈 떠보니까 명동성당에 있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좀 비한데 조교인데 그날 밤에 네. 있으면 계속 있어야 되고 나갈 수도 없어요. 물론 나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명동성당이 원천 봉쇄된 상황이었나요? 예. 아. 원천 봉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겉에서 못 나갈 건 아니죠. 혼자 나가면. 예. 그러나 이제 뭐 나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있어야죠 일단.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철야 농성을 하게 됐어요. 네. 60항쟁 때. 농성을 하는데 문제는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아, 그 안에서요? 네. 그냥 원래 원해서 온 게 아니고 네. 쫓기다가 왔어요. 토끼머리를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각 대학교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계속 농성할 것이냐 아니면 해산할 것이냐 이게 논쟁이 돼요. 그날 밤에.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각 대학별로 이른바 분임 토의란 게 이루어졌어요. 나눠서 이렇게 토의를 했군요. 예. 네. 그래서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결정을 해야 돼. 스마트폰도 없는 시대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인터넷도 잘 안 될 때니까. 아, 인터넷은 그냥 뭐 삐삐도 없던 시절이죠. 예, 뭐. 예. 예.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쪽에 앉아 있었죠. 네. 그럼 그 당시에 뭐냐 중심되는 학번은 85 학번이에요. 그게 3학년이니까. 예. 87년이니까. 그래서 이들이 중심돼서 논의를 하는데 참 감개무량했어요. 역사라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뭐냐면 철수하자는 얘기가 처음에 지배적이었어요. 학교로 돌아가자. 근데 웬 2학년인가 3학년 학생 한 명이 손을 들면서 이 명동성대에서 철수하는 순간 전두환은 이기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옛날 우리 선배들이 네. 80년에 5월 달에 서울의 봄 때 서울역에서 모였다가 청와대로 가지 않고 각 대학교로 돌아가는 바람에 그 다음날 계엄령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광주에 비극이 일어났다. 그게 이른바 서울역 회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이 서울역 해군이 전두환 집권을 가져왔던 우리 선배들의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7년 후에 그런 얘기를 했군요. 예.
그 순간 저는 80년대 대학교 2학년 때 서울역 해군에 참가했던 사람이잖아요. 아, 역사가 이렇게 내게 다시 돌아오구나. 아. 부메랑이 돼서. 이렇게 해석되구나 후배들한테. 아,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데 소름이 돋습니다. 예. 실장님. 그러면서 이 친구단 말이 과거에 지방의 광주는 고립되어서 패배하지 않았냐. 근데 서울의 명동산당은 고립된 것이 아니다. 서울이란 곳은. 여기서 우리는 끝까지 결사농정 이어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뭐 실장님이 나서서 발언을 하거나 뭐 그런 거 없었습니까? 서울역 해군 비판하는데 제가 무슨 낯짝으로. 그래서 딱 해서 그래서 그날 철야하는데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전투력이 제일 좋은 학교가 고려대학교였어요. 마치 명동성당에도 고대생이 제일 많았어요. 네. 자꾸 내가 이 말하니까 어떤 MB에 대한 죄가를 속죄하는 기분이 드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너무 학교 자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예. 그 X대학 하니까 너무 또 싱겁고. 예. 그래서 타는데 그날 밤에 그러면 철야하게 되면 이제 바리케이트 조가 있어요. 바리케이트. 네. 왜냐하면 명동성당 진입로가 있으니까 명동성당 입구가 아니라 양쪽 길을 들어오는 입구에서 전경들이 차단하고 있는데 이들 언제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아예 전투경찰이 들어오는 맨 앞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밤에 야간 습격에 대비하는 것이 바로 쉽게 말하면 바리케이트 조예요. 요즘에 휴전선 철책조입니다. 그러니까 불침범 같은 거죠. 예,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철책조 예, 휴전선. 그러면 제가 있던 학교는 이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인가 맡게 됐어요. 제일 이제 그 위안되기 쉬운 절이죠. 예. 시기죠. 그래서 거기를 이제 X 학교가 맡게 됐는데 네. 그럼 바리케이트 조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바리케이트 조작할 사람 손들어 보시니까 아무도 안 들죠. 그러니까 8호학번 이상 손들어 보세요. 즉 3학년 이상. 예. 또 그러니까 내가 7호학번이잖아요. 예. 8호학번 이상. 저도 모르고 손을 들었더니 다들 이제 몇 학번 물어봐요. 그때 거기 계신 분은 몇 학번이서 저는 7호학번이니까 우와 하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예. 그것까진 좋았어. 근데 선배님은 경험이 많을 테니까 선배님이 조장 나가세요. 그래서 좋을지 복면 쓰고 바리케이트 조작이 됐군요. 예, 그렇게 해서 뭐 한때 또 어디 표지 모델이 된 적도 있습니다. 아. 뭐 이야기가 지나쳤는데. 하여튼 87년 6월 10일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보내셨네요. 본의 아니게. 30년 전 일인데도 진짜 엊그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 아침에 이제 바리케이트 하고 플래카드 들고 정문에 나섰다가 네. 근데 부득이하게 저는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조교 무슨 이렇게 학교 행사가 있으니까 조교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따가 아침에 나왔다가 다시 저녁엔 들어갈 수는 없었고 뭐 그랬던 얘기가 있습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이거 갑자기. 6월이 되면은 우리 박 실장님 피가 좀 더 뜨거워지실 것 같아요. 젊은 사람 피가 더 뜨거워야 되겠죠. 저희보다는. 네. 뭐 우리 80년 6월 얘기는 앞으로도 또 할 기회가 있겠죠? 네. 예. 그때 또 좀 더 자세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실장님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예, 우리 지난번 방송이 네. 에서 얘기했던 게 우리 시대의 진보 보수 수구가에 대해서 판별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송이었잖아요. 고추장을 이용해서. 예. 네. 근데 사실 고추장으로 비유하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왜요? 예, 원래 그때 얘기할 때 고추장에 구더기가 끓는다고 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사실 네. 고추장에는 구더기가 끓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된장에서 나오죠. 아, 고추장엔 구더기가 안 생겨요? 예, 예. 아. 좀 이렇게 곰팡이는 슬지만. 예, 근데 예. 제가 케찹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된장과 케찹의 관계는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예. 서로 색깔이 빨가니까 고추장과 케찹으로 비교하려고 해서 고추장을 예를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뭐 그거 뭐 그 구더기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거 뭐 시비 걸 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과학의 문제에서. 그렇죠. 예, 비유가 조금 이렇게 틀릴 수도 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진보 보수 수구에 우리가 그 판별법을 그게 알아봤고요. 1강이었죠. 예, 예. 그 2강의 핵심이 이런 것이었어. 그래서 그 수구가 대한민국을 장악했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제1공화국 때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로만 끊어내면 약 68년이 있었잖아요. 바로 이 68년 동안 수구는 바로 헌법 1조 파괴범인데 네. 이승만 박정희부터 MB 그다음에 그 박근혜까지 쉽게 말하면 4.19 때의 장면 정권 8개월과 DJ 노무현 정권 10개월 10년 8개월을 빼면 약 57년 4개월을 수구가 권력을 장악했다. 즉 헌법 파괴 세력이 대한민국을 장악했다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보수 양당 체계도 아니고 보수 진보 양당 체계도 아니고 보수와 수구의 양당 체계에서 68년 가운데 57년 이상을 수구가 독식했던 독재 시대였다는 거죠. 네.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수구의 장수 비결이 뭐냐. 57년도 해먹을 수 있었던 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쭉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나왔던 핵심이 결국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게
6.25 트라우마라고 그랬죠. 전쟁. 예, 6.25 네. 전쟁. 민족의 최대의 비극인 이 6.25가 이 수구들에게는 최대의 축복이 되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들은 항상 안보 이데올로기를 가지고서 끌고 나왔다. 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들을 지지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도 25% 정도가 박근혜 그러니까 홍준표 지지했지 뭐 않습니까?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예.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마찬가지로 지난 세월에도 네. 두 개의 세대가 있었다. 하나는 6.25 체험 세대. 6.25 당시 3년 동안 뱃속에 있는 아기부터 그 당시 80노년까지는 직접 체험한 세대. 이게 6.25에 대한 직접적 트라우마 세대고 그다음에 저 같은 세대들 50대들이나 이런 경우들은 6.25 공감 세대죠. 네. 부모들로부터 6.25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학교 가기 전부터.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에 안보나 전쟁에 대한 선행 학습한 세대죠. 그다음에 학교 들어가니까 박정희가 또 재교육시켜줬잖아요. 학교에서. 하여튼 6.25 공감 세대. 이 두 세대가 지지했다는 얘기예요. 두 세대가 수구를 지탱하는 근간이었다. 예, 그 점에서 우리가 구분하고 우리 부모가 그러면 수구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렇죠. 핵심은 수구는 우리 부모 세대나 우리 세대들은 6.25 체험과 공감 세대라고 하지만 이들은 그 트라우마를 안고 있지만 자식 키우고 먹고 살기 위해 바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항상 뭐냐? 수구는 뭐냐? 그 트라우마를 자꾸만 일깨우는 사람들이에요. 네. 상기하자 6.25. 또 한 번 전쟁 맛볼래? 끊임없이 딴 생각을 못하고 6.25만 생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수구고 그다음에 우리들의 부모나 우리 세대는 그런 6.25 프레임에 다쳐버리고 끌려간 세대다. 그러니까 이게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예, 그렇게 했고. 지난주까지 이제 그 얘기를 했었죠. 그게 장수 비결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장수 비결이 무너지는 요인들이 있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크게 네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6.25 약발이 떨어졌다 하는 것이에요. 네. 쉽게 말해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6.25. 요즘 어린 세대는 6.25 잘 모르는 세대들도 많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6.25와 6.15도 구분 못할 수도 있어요. 6.25와 6.15. 예. 네. 그래서 첫 번째 점차 사라져가는 6.25 체험 세대와 6.25 기억들.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또 본격 이야기하겠지만 6.15 선언이죠. 예, DJ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됐을 때 남북 간의 6.15 선언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위기가 왔다. 수구에게. 네. 그러니까 장수 비결이 무너지는 계기들이에요. 네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네. 2008년도 광우병 파동이 광우병 파동. 수구를 한번 흔들어버리고 마지막에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 임명사전과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 위원회들이 최후의 일격을 가하게 되는데 바로 이 네 가지 위험한 조짐들이 수구의 위기의식을 가져오고 이것이 또 수구의 역사 쿠데타까지 가져오는 것이 된다. 그런데 그중에 지난번에 점차 사라지는 6.25 기억을 얘기했었죠. 네. 그럼 오늘은 결국 이제 수구의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네. 수구의 위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왜냐하면 네. 우리는 통상적으로 수구 세력하면 그냥 뭐 숫골이라고 부르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근데 이분들이 꼭 돈을 받았으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신념도 있으니까 돈 받으러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이들이 왜 나오게 되고 왜 아직도 이분들은 박근혜 탄핵을 해도 왜 6.25 이야기하는지 납득이 안 가잖아요. 네. 또 왜? 아니 박근혜 탄핵하는데 성조기가 왜 나오냐? 그게 제일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또 국정교과서는 왜 만드느냐? 40년 전, 45년 전 식으로. 그러니까 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바로 이 6.25 프레임이 무너지는 것 자체는 바로 수구의 종말을 가져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뒤져봐야 되고 동시에 이 수구의 종말을 가져오는 것들을 거부하는 최후의 발악의 시대가 이 시대다. 네. 그것이 작년 촛불의 힘에 의해서 더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런 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거죠. 네. 그럼 앞서 네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뭐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일단 수구의 얘기 첫 번째로 이제 6.25 안보 프레임이 무너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장수 비결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6.25의 그 안보 프레임 무너졌다는 뭐 그런 징후들을 어디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잘 알다시피 그 지난번에 잠깐 얘기한 것 같지만 네. 저만 하더라도 6.25 공감 세대인데 네. 우리 아이 딸들한테 자녀들한테 6.25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우리는 6.25에 대해서 잘 알고는 있어요. 부모님한테 듣고 학교에서 배웠지만 왜 얘기 안 해주냐. 잘 생각해 보니까 알고 나도 풍문으로 들은 얘기잖아요.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6.25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세대들은 점차 사라지고 돌아가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세대들은 80년대 내가 겪은 얘기가 더 중요할 수가 있으니까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대가족이 무너지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 손녀를 만날 수가 없어.
세월이 져서 잊혀져 가면서 더 이상 안 먹히는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죠. 네. 예,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6.25의 약발이 이제 먹히지 않았다는 게 이게 바로 수구의 첫 번째 위기다. 예,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냐면 이 6.25 체험 세대들이 바로 잊혀져간 6.25에 대해서 네. 불안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에 올린 글을 하나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작년에 올라왔던 글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작년 6.25 때 이제 올라온 글인데 오늘이 6.25 남침 전쟁이 일어난 지 66년 되는 날이다. 나는 그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다. 지금은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 잊혀져가는 6.25를 생각하며 북한 김정은의 핵무기와 그의 불장난을 염려하고 있다. 네. 뭐 이런 글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분들의 경우는 6.25만큼 큰 체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4학년 때 3년 동안 그렇죠. 중학교 나이 될 때까지 전쟁을 체험하고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네. 그분들은 이만한 위기를 겪은 적이 그 이후에도 없었거든. 근데 이런 민족의 비극이나 이 북한군의 나쁜 점을 모르고 있다니 참 답답하다는 것인데 기억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이미 글을 올리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언제든지 상기하자 6.25가 딱 맞아 떨어져. 그렇죠. 예, 홍준표 이야기가. 네. 예, 그런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2000년대 이후에 수구에서 3가지 위기가 추가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아까 말했지만 2000년에 6.15 선언, 네. 그다음에 2008년 광우병 파동, 그다음에 그 이후에 2009년도에 친일 일면 사전 편찬, 네. 발간이죠. 뭐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위원회의 출범 이 세 가지인데 오늘은 먼저 그 가운데 2000년 6.15 선언이 네. 어떻게 수구의 위기를 불러일으켰고 또 여기에 대해서 수구는 어떻게 이 위기에 대응하려고 했는가를 이번 세 번째 방송의 주제로 잡아볼까 합니다. 네. 2000년에 6.15 선언은 제가 그 당시에 진짜 공항에서 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이렇게 악수하는 걸 생중계로 이렇게 보면서 네. 뭐 저도 참 진짜 시대가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구나 막 이런 걸 느꼈었는데 감동으로 이렇게 다가왔었거든요. 예. 네. 뭐 실장님은 더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감동 안 했어요. 오히려. 아, 그렇습니까? 네. 왜 그러냐면 저는 네. 7.4 남북 공동선언을 겪어본 사람이에요. 7.4 남북 공동선언이 72년인가요? 72년이죠. 72년. 제가 12살이긴 했어도 워낙 그땐 우리는 신문을 보는 세대예요. 초등학생이지만. 네. 학교 수업에서도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7.4 남북 공동선언을 그땐 잘 몰라서 대단한 줄 알긴 알았어요. 근데 나이 크면서 유신 독재로 갔잖아요. 북한은 주체 독재라는 걸로 가버리고. 네. 또 남북 관계가 쉽게 말하면 통일을 매기로 해서 한번 우리를 속인 것을 겪었기 때문에 이 6.15 선언은 7.4 남북 공동선언의 계승이긴 하지만 감동이 반감될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일단은 남과 북의 지도자가 이렇게 진짜로 만나는 모습을 그걸 머릿속에 상상만 하던 모습을 직접 TV로 보니까 그게 상당히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물론 저도 감동은 느꼈어요. 그러나 네. 그 감동이 이미 한 번 겪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 그 세대들이 더 컸을 것 같아요. 우리 MC 노처럼. 네, 그렇죠. 그래서 이 6.15 선언의 내용 아주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고 한번 네. 이야기를 풀을까요? 그래서 6.15 선언의 이제 선언문을 제가 조금 우리 실장님이 발췌해 주신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니까 짧게 요즘하시면 되겠네요. 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2.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 3. 비전향 장기수 문제 등을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4.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서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했다. 5.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 네. 그러니까 남북의 최고 지도자가 공동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확대돼서 이제 2007년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평양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무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방위원장 김정일 간의 정상회담이 또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10월 선언인데 그때 남북의 최고 지도자가 서명까지 했잖아요. 네. 이렇게 나아갔죠. 결국에 이제 남과 북의 어떤 평화 분위기, 통일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의 나아감,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근데 왜 수구의 위기로 귀결되는 것인지. 네, 그래서 네. 저는 이것을 제 딸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따님이요? 예. 딸의 이름은 제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예. 예, 제 딸이 그 당시에 아마 유치원쯤 되었을 거예요. 한 6살 정도. 예,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따님의 정확한 나이를 모르십니까? 왜냐 태어난 지 오래됐잖아요. 그 오래된 얘기를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딸이 들으면 쿨한 아빠시네요. 예, 예.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너무 많아. 따님의 지금 나이는 알고 계십니까? 알죠.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주민등록 등본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역사 공부만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봐서 사실 민망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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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우리 딸이 유치원쯤 되었을 거예요. 예. 왜냐 제가 어린이집인지 유치원인지 잘 구분이 안 가가지고. 2000년에요. 예, 예. 네. 자, 근데 보면 아무리 어린아이지만 네. 이때 종일 일주일 이상 방송이 틀어진 거예요. 그렇죠. 평양에 김대중 대통령이 내렸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맞이해서 악수하는 걸 봤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는 계속 뭐냐면 계속 이야기하니까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는 이제 유치원인지 어린이집에 딱 다녀오더니 뉴스를 쫙 본 거예요. 네. 역시 또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난 장면이 계속 재방송되네요. 그걸 쫙 보더니 무슨 말 하냐면 아버지 말씨가 약간 북한 악센트가 나와.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응? 했더니 나는 김대중 할아버지보다 김정일 아저씨가 더 좋아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아니 이 연이 딱 입을 틀어막았어. 국가보안법 위반이거든. 아, 고무 찬양인가요? 저거의 수교에 대한 공공연한 찬양 고무행위잖아요.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그게 먼저 생각나셨습니까? 우리는 국가보안법 뭐 가장 예. 연좌제라는 중요한 거 다 알잖아요. 우리 그렇죠. 유신 어린이 출신이잖아. 아, 예. 그래서 내가 너 그 입 다물라 그랬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있잖아. 우리나라에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있어. 예. 그게 뭔데? 유치원에 그 나이 알긴 뭐 알아. 설명해 줬어요. 너는 이렇게 아무리 해도 너는 남자 보는 눈도 남자 보는 안목도 좀 문제가 있지만 예. 문제가 있다니까 우리 딸이 아니 늙은 사람보단 젊은 사람이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6살짜리가요? 네, 그래서 나가서 절대 설령 네가 그런 판단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네. 절대 나가서 그런 말 하지 마라. 국가보안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너는 나가서 그걸 떠들더라도 너는 네. 감옥에 안 가. 근데 국가보안법에는 사실 연좌제가 있단다. 연좌제. 예. 그래서 네가 안 가고 내가 감옥 가거든 했더니 연좌제가 또 뭐야. 설명을 못 하겠는 거야. 아, 그렇죠. 예. 제가 보니까 이 아이는 설명을 못 하는 게 자기가 본 최초의 남북 관계가 나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네요. 우리는 뭐냐면 묻지자 공산당, 때려잡자 김일성, 그렇죠. 상기하자 6.25. 뭐 저만 해도 반공 글짓기 이런 거 많이 한 세대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짜 6살짜리 눈으로 남북 관계 처음 본 게 지도자가 악수하는 거니까 정말 많이 다르죠. 예.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영어로 first socialization, 최초의 사회화라는 이론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어떤 새가 알이 깨어났을 때 자기가 처음 본 새를 엄마로 알고 쫓아다닌다는 것이 있듯이 예, 예. 처음에 한번 일깨워지면 그게 끝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딸이 최초로 본 것은 복수가 아니고 악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모습이 아니네요. 예, 우리는 복수 세대잖아요. 네. 무찌르자 공산당, 아이즈라 조국의 원수들을. 예. 근데 우리 딸은 악수를 시작한 거예요. 복수 세대에서 악수 세대의 탄생인 거예요. 이미 얘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갑자기 내가 남북의 최고 지도자가 악수하고 다정한데 저거 원수들이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악수하는 모습을 처음 본 6살짜리에게는 복수 세대의 그런 말이 이해가 안 되죠. 남북 정부와 네. 뉴스까지 다 그렇게 떠드는데 아버지 말이 실감이 안 나는 거죠. 네. 달라진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조금 더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또 노래도 배워오네. 어떤 노래요? 한참 남북 교류할 때 네. 예, 북한 노래가 유행했어요. 그 노래가 뭐죠? 반갑습니다. 예, 바로 나오네요. 네. 동포 여러분, 형제 여러분. 이 노래 부르는 건 괜찮죠?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예, 이걸 네. 쫙 부르는 거예요. 네. 6살짜리가요? 이때 제가 정통 유신 어린이로서 반 안보의식에서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30대, 20대들은 몰라요. 이게 왜 네. 문제인지를. 나는 이거 문제 되겠다 싶은 거예요. 어른들한테. 아니나 다를까 수구 언론들이 네. 이걸 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 겁니다. 내가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 딸 딱 들 때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안보 레이더가 내 속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거 문제 되겠는데 아니나 다를까 수구 언론에서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뭐가 했더니 지금 당신의 손주 손녀가 노래 부르는 거 들어보셨어요? 북한 노래 뭐 하니까 반갑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거 들어봤지. 그 샥시 참 참아든다니까. 아이고 어르신 그 아이가 그 가수가 북한 여가수예요.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문제입니다 하니까 처음에 어른들이 그게 왜 문제인지 몰랐어요. 방송에도 틀어나오니까. 뭐 반갑습니다 노래 신급 하니까 뭐 흥겹던데 하니까 아이고 어르신 6.25 때를 잊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니 6.25 때 뭐 하니까 사실 우리가 옛날에 6.25 때 어린아이였잖아요 하면서 6.25 때 바로 어른들이 겪었던 세계의 비밀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사실 우리 6.25 때 한강다리가 끊기는 바람에 피난 못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서울에 다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집에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풀어나가면서. 근데 우리가 집에 숨어 있는데 인민군이 들어와 가지고 보안소 요원들이 와 가지고 우리 딱 끌고 가서 학교에 강제로 집어넣었다. 맞죠? 6.25 때 인민군이 내려왔지만 당연히 학생들을 학교에 넣어서 세뇌 교육시킬 거 아니에요. 이른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가서 학교에 들어가서 강제로 인민군에서 수업 들으면서 김일성 창가도 배우고 했다. 했죠? 하니까 이 순간 어른들이 나의 숨은 비밀을 어떻게 애들이 덜크게 해요. 이렇게 놀래니까 또 수걸레니 아이고 어르신 걱정 마시고 우리들이야 피난을 못 가서 끌려갔기 때문에 학교에 끌려서 강제로 배웠으니까 우리야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말이 맞잖아요. 예. 지금 애들은 북한군이 인민군이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북한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 망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게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 위기의식을 느낀 수구가 이렇게 반격을 시작하게 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반갑습니다. 별 그런 생각 안 하셨죠. 예, 그럼요. 그런데 네. 기성세대의 눈에 6.25 체험 세대나 공감 세대나 안보 세대의 경우는 이것이 북한의 적화 통일 공작으로 바라보게 하고 수구는 그렇게 몰아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이런 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 찾아보신 게 있어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로 시작하는 북한 노래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리경숙이라는 예쁜 가수가 허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부르는 노래는 많은 사람들의 혼을 빼놓을 만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사실 과거 일본에 있는 조총련 계열 동포들에게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선전할 때 많이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리경숙이 부르는 반갑습니다 영상을 보고 혹시나 나의 마음에도 신이 나고 화면 속에 나오는 장면에 울컥하며 북한이 좋은 것처럼 느껴진다면 북한의 선전선동에 당한 것입니다. 뭐 이런 글들을 인터넷에서 발견할 수가 있네요. 아니, 그 네. 언론 글이죠. 네네네. 그런 반응도 있겠죠. 조선닷컴 기사였습니다. 아하. 네. 또 하나 더 준비하신 것 같네요. 보니까. 아, 그리고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글이 있네요. 예. 아, 이거 최근에 글이에요. 예, 최근의 글인데 옛날에 김대중 때 북한 노래 반갑습니다 기억하냐? 라는 제목으로 네, 이때부터 좌빨들이 북한의 거부감이 없어진 것 같다. 진짜 좌빨들이 이런 것부터 세뇌하니까 조심해야 된다. 네, 라면서 이렇게 반갑습니다 화면 같은 거 캡처해 놓고 네. 네. 그거 봐요. 제 감각하고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네요. 저는 비록 6.15 선언을 굉장히 위대한 걸로 바라보긴 하지만 아니 네. 우리 남북 관계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걸 바라보지만 바로 수구 세력들은 반갑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 적성국가의 노래를 네. 우리 아이들이 부름으로써 북한에게 적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은 뭐죠? 지금 당신의 손주 손녀들이 종북이 되고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 제가 그냥 상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 우리 딸이 더 잘했을 때 얘기를 해볼까요? 네. 좀 더 자랐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제 DJ 때에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까지 가면서 남북 교류 협정이 있었잖아요. 그때 남북 어린이 어깨동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남북 어린이 어깨동무. 왜 남북 교류 협정을 맺었으니까 어린이들도 교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냐면 이 남북 어린이가 직접 주고받은 거 아니지만 편지도 주고받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들이 남쪽에 있는 아이들은 북쪽에다가 북쪽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네. 나도 우연히 봤더니 어떤 교재를 보니까 북한 어린이가 보낸 또 편지가 있더라고. 그때 그래서는 남쪽 땅 동무에게 친구하고 동무가 썸 타고 있는 거야. 편지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러다가 급기야는 뭐냐면 이 남북 어린이 어깨동무라든지 기타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평화의 꽃이 보내기 운동이 있었어요. 풍선에다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휴전선에 가가지고 풍선에다가 꽃씨를 넣었어요. 예. 꽃씨를 넣고 북한에다 보냈어요. 평화의 꽃씨를 보냈어요. 그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아, 근데 저는 덜 가슴이 덜컥했어요. 왜요? 저는 안보 어린이잖아요. 아, 이거 틀림없이 예. 또 문제 제기하겠다. 수구 언론들이나 조중동에서. 아니라 다를까 또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큰일 났죠? 그 어르신들이 뭐가 큰일인데 어른들 그 관심 없어요 사실은. 예. 그냥 뉴스 보면 그냥 보는데. 예. 아이고 어르신 지금 당신의 손주 손녀들이 북한에다가 풍선에다가 꽃이 넣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별 생각 없어. 그런데 왜 했더니까 아이고 어르신 잊으셨습니까? 원래 풍선에는 뭘 넣어서 보내야 됩니까? 우리 MC 노 뭘 넣어서 보내야 돼요.
예전에 저 초등학교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삐라 같은 거 많아서 그렇죠. 연필도 받고 막 그랬죠. 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북한에다가 풍선을 넣어서 보낼 때는 삐라를 넣어서 보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지금 당신의 손주 손녀는 꽃을 넣어서 보냅니다.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에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짜서 보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되는 듯해. 예. 맞아요. 자기들 처음에는 꽃을 넣는다는 생각이 없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하는 말이 삐라를 넣어도 시원치 않을 삐라를 넣어서 풍선으로 보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꽃을 넣어서 보낸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하면서 뭐 그래서 어떻게 돼요? MB 정권에 들어선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바로 크리스마스 때 네. 휴전선에서 풍선에다 꽃이 대신 삐라를 넣어서 보냈잖아요. 다시. 그게 뭐예요? 얘들아 북한에는 꽃을 보내면 안 되고 삐라를 보내야 된다. 이게 재교육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찾아보시면. 예. 실장님이 저한테 또 자료를 하나 주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북전단 날렸다. 대북전당 살포 성공. 대통쾌, 대경축, 대수고 뭐 이런 글도. 예. 네, 그래서 볼 한참 수가 뉴스가 있고. 됐잖아요. 네. 남북이 화해하려는데 뭐 요즘은 이제 탈북민들이 와가지고 삐라를 보내잖아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 남북 관계에서 평화 교류의 출발로 바라보지만 그게 되면 수구는 자리가 안 생겨. 수구는 항상 냉전, 남북 관계를 적대적으로 하고 전쟁 위기를 격화시켜야 되는데 네. 남북이 사이좋게 지내려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자기들 말로는. 안보 장사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다시 이걸 재해석해서 재교육시키는 거예요. 결국 상식적인 사람들과 수구의 차이는 꽃씨와 삐라의 차이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수구들의 경우에는 네. 이 명백한 남북의 화해와 평화 통일의 길로 가려는 이러는 흐름 속에서 나온 새로운 세대의 흐름들을 네. 뭐라고 하죠? 종북의 탄생. 지금 당신의 손주 손녀가 종북으로 가고 있다고 몰아치는 거죠. 그래서 증거로서 얘들이 인민군이 쳐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북한 노래 부르고 있고 삐라를 보내야 되는데 얘들은 꽃을 보내면서 북한에 놀아나고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장래가 어둡다. 큰일 났습니다. 어르신들 이대로 두고 봐야 됩니까? 라고 나온단 말이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6.15 세대라고 저는 규정하는데 아까 그 따님으로 대표되는. 예, 예. 네. 그러나 저는 이 6.15선은 다른 문제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수구는 그렇게 바라보지만 그들이 낡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오로지 과거 6.15로만 돌아가잖아요. 6.15를 6.25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저는 이 새롭게 남북이 복수가 아니라 악수로 시작하는 것을 봤던 이 세대들은 쉽게 말하자면 한국판 로미오와 줄리엣의 탄생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국판 로미오와 줄리엣의 탄생. 예. 네. 뭐 대부분 아실 거예요. 직접 안 읽었더라도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희곡이 있잖아요. 네. 이건 이런 이야기예요. 이탈리아 베로나 지역에는 몬타큐 가문과 카플레 가문이라는 두 유서 깊은 가문이 있었다. 원수지간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 두 가문은 대대로 뭐냐면 사이가 나빠서 서로 피해 복수의 역사에서 이어져 왔다. 네. 따라서 이 몬타그 집안과 카플레 집에서 태어나는 청춘 남녀들은 가문의 복수를 하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가 기본 전제야. 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남북 관계가 똑같죠. 그런데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는 어떤 거예요? 이 둘이가 원래는 가문의 복수를 해야 될 세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둘이가 눈 맞아가지고 네. 썸 타버린 게 로미오와 줄리엣이잖아요. 그냥 사랑에 빠져버리죠, 보자마자. 바로 저는 6.15 세대는 바로 이런 썸탄 세대, 남북관계 썸탄 세대. 악수 세대. 증오가 아니라 화해로, 복수가 아니라 악수로.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6.15 세대의 새로운 한국 사회가 1950년 6.25 전쟁이라는 미중유의 그 전쟁의 비극과 증오 속에서 증오로만 이어왔는데 최초로 증오를 벗어난 세대의 탄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자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 6.15 세대는 한국 사회가 50년 만에 처음으로 그렇게 시작한 세대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근데 셰익스피어도 고민했잖아요. 사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우리가 잘 됐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미오와 줄리엣이 결혼을 시켜주고 싶은데 네. 보낼 데가 없는 거야. 교회에서 만나서 이제 탈출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셰익스피어도 딱 고민해 보니까 그러면 이탈리아에서 넘어가려면 알프스 산맥 넘어가서 애정의 도피 행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뭐죠? 이탈리아보다 더 낙후된 거예요. 왜? 이탈리아 베로나나 이 지역은 르네상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젊은이의 사랑도 용납이 되었지만 거기 넘어가면 거기 종교개혁도 안 시작됐어요. 150년이나 뒤진 곳이에요. 네. 거기 가면 마녀사냥에서 불타 죽어.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어떻게 해?
에라 보낼 데도 없는데 막장 드라마라고 하자. 그래서 약 먹고 죽여버리잖아요. 저는 이런 문제라고 봅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증오로서 이어져 왔던 3세대가 사라지고 이 새로운 세대가 처음으로 과거에 대한 증오 대신에 화해와 그다음에 교류로서 시작하려는 6.15 세대가 태어났는데 앞으로 이들은 우리보다 더 오래 한반도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 세대가 결국은 과거의 낡은 복수의 관념 속에서 몬타규 집안과 카프레 집안의 복수의 역사 속에 얽매여서 결국은 비극적 사랑으로 끝나서 죽게 되듯이 이 6.15 세대가 또다시 죽었어야 되겠느냐. 오히려 이제는 이 두 새로운 세대, 새로운 우리 시대의 로미오 줄리엣들이 우리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될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성세대가 오히려 양보하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시대가 아닌가. 이게 저는 6.15 선언에 갖는 역사적 의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몫이 그런 건데 네. 결국은 그런 6.15 세대 그 복수 세대에서 악수 세대로 넘어오는 그 세대를 수구들은 새로운 종북의 탄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젊은 아이들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게 돼버린 거예요. 아. 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첫 이야기는 네. 이번 세 번째 방송 이야기는 6.15 선언이라고 한 부분을 처음에는 이게 왜 수구의 위기인가를 잘 모르셨을 거예요. 네. 그냥 통일에 있었던 획기적인 발전으로만 보는데 그건 우리 시각이고 수구의 시각에서는 6.25라는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6.25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6.15가 들어온다. 예. 그러니까 네. 다시 6.15를 다시 6.25로 돌리기 위해서 뭐냐. 그들은 독특하게 해석한 거죠. 그래서 뭐냐면 반갑습니다 노래 같은 경우에도 네. 북한 노래를 부르면서 북한의 적화의 산물로 그다음에 꽃씨를 보내는 것을 삐라로 다시 보내면서 네. 다시 6.25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종북의 탄생 하면서도 그들은 뭐죠? 불안한 거죠.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위기입니다. 수구의. 하여간 한국판 로미오와 줄리엣을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게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네. 제가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역시 우리 실장님이 이렇게 비유를 잘 해주셔서 네. 실장님을 좋아하는 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1, 2화 이렇게 우리 에피소드 올라온 거 후기를 보니까 우리 박한용 실장님 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예. 근데 네. 저를 좋아하기보다는 제가 말한 내용에 많이 공감해 주시는 게 더 영광입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수구의 위기를 짚어봤는데, 저는 좀 두 가지가 좀 인상이 많이 남네요. 일단은 예. 87년 6월 10일에 실장님이 개인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얘기해 주신 게, 물론 우리 방송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얘기하시는 것도 좋지만 실장님의 개인적인 그 어떤 인생 역정, 이런 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으니까 훨씬 더 역사가 생동감 있게 다가오는 걸 느꼈습니다. 네. 네, 그게 바로 이 광장의 감동이었어요. 광장의 감동. 예. 네. 그래서 저는 마침 우리가 이 방송하는 시점이 6월 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침 6.15 세대를 얘기하고 뭐 이렇게 6.25도 다 이야기 나오고 60도 다 나오다 보니까 저는 좀 이런 것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게 6.25가 6.15로 대체되고 있다는 그 말씀. 네. 하여간 실장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요점을 확 이렇게 딱 뽑아주시니까 머릿속에 아주 기억이 잘 남는 것 같습니다. 아마 방송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다음 주에도 또 재미있고 유익한 우리 현대사 이야기 기대를 하겠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다음 주에 잊지 말고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